이제 오늘 슬프쇼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원상무 교수님께서 제1주제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해 주시겠습니다. 공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권선국입니다. 오늘 고 승자 교수님 추모 심포지움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 방안이 되겠고요. 저하고 장지영 박사가 공저자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양력 소개, 그리고 이제 주인규 교수님 이제 추모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 송자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 강조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인회계사의 역할, 회계의 역할, 회계의 어떤 자본주의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회계의 역할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셨고, 그 중에서도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민 송자 박사님의 7순기념 2005년도가 7순이었는데 그때 심포지움 주제가 한국 회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논의했던 거는 회계의 역할,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심포지움에서 이제 주제로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스민 송자 총장님의 8순 기념 세미나가 2015년에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실은 오늘 추모 심포지움 주제가 8순 기념 세미나 주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회에서 비영리 법인의 이제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추모 심포지움을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언론에 어떤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5월 달에 이게 이슈화만이 되니까 8월 달에 심포지움을 하면서 이 주제를 잡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2015년부터 고 승자 교수님이 강조를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순 기념 세미나 한 바 있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그 후에 발전,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것을 이번 추모 심포지움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한 1월 달쯤에 사실은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공교롭게도 또 5월 달에 이게 언론에서 하여튼 크게 이슈가 돼서 뭐 원래 중요한 주제인데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가 일단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 순서는 간단한 서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회계 제도 측면, 회계 기준 측면, 회계 보고 측면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략하게 얘기했듯이 금년 5월 달에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제 크게 논란이 돼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열흘 전입니다. 이제 열흘 전에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중에서 할머니들 위해서 사용된 것은 2억 원이다 하는 것을 아마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신문 기사가 되겠는데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회계에서 정확하게 이런 사용처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면 아마 이 기부자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고,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기부자가 판단했다면 기부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회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들이 안 나왔을 텐데, 하여튼 회계 보고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5월 달부터 어떤
어떤 그 회계 투명성 문제가 계속 그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뭐 비영리법인의 뭐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이 비영리법인의 그 어떤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대단하고,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이 뭐 연간 한 뭐 500조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 수입이 한 뭐 62조,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9년 통계를 보니까 공익법인의 총 기부금이 한 뭐 6조를 넘어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이 뭐 2조 한 3,600억 정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이제 상당히 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사실은 금년에만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이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2010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뭐 비리가 그때는 크게 또 언론을 샀었고, 그리고 뭐 그 중간에도 조금씩 뭐 이러저러 단체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뉴스를 타다가 금년에 이제 또 크게 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5월달에 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언론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는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그 비영리법인에서 그 보고하는 수준이 어떤 기부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발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보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어떤 보고들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 제도적인 측면, 기준 측면, 이제 보고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용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혼동되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 비영리법인이 있고, 이게 이제 제일 어떤 면에서 넓은 개념이 되겠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근거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그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의 그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그 정의가 있고, 또 이거하고는 또 이 상징법,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얘기하는 공익법인은 또 이게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같은 용어로 쓰는데 어느 법에서 이걸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이제 비영리법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익법인이고, 또 공익법인 중에서는 주로 사회복지법인 쪽에, 왜냐하면 이 공익법인의 워낙 범위들이 넓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영리법인의 그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뭐 회계는 사실은 이게 뭐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뭐 정부든 회계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비영리조직에서는 그동안은 이게 이제 회계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이제 2003년에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이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및 그 표시 지침서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 지침서에 따라 이제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그 회계기준원에서 비영리조직 회계 기준을 제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죠. 비영리조직이 회계보고를 하려면 어떤 회계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게 실무에서 잘 실행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뭐 기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제 공익법인의 어떤 그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회계감사는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감사 기준이 없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한국 기준에서 만든 어떤 권장하는 기준이고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상징법에 어떤 이 공익법인이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을 만든 것이 이 공익법인 그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 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또 별도의 회계 기준이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또 역시 별도의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기타 공익법인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남은 것이 대개의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 분야 법인들이 이제 주로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2월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사실은 발표한 게 2017년 12월이고 이 적용이 바로 또 그 다음 회계년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혼란이 실무에서는 갑자기 발표가 되고 갑자기 적용이 되니까 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2008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년 5월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알기 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간을 해서 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잘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공익법인 중에 종교법인을 제외한 이제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되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징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재 이제 게재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의무도 상징법에서 지금 현재는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수입이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공개 시스템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공익법인에 관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재 보고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바탕 또는 회계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본 것은 총 기부금 기준 상위 20개 사회복지법인.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20개 중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아마 1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4개는 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 하는 업무가 하는 어떤 영역이 유사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마 사회복지 분야 법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20개 총 기부금 기준으로 저희들이 20개 법인의 어떤 회계 보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3가지 차원에서 회계 제도 측면, 회계 기준 측면, 이제 회계 보고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이제 회계 제도 측면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번에 이제 정의기억연대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 문제만 터지면 뭐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자꾸 도입하고 뭐 이러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뭐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전에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만 잘 지켜지면 상당수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기준 어떤 규정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은 없이 또 자꾸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만 도입한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이제까지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됐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어떤 제도가 잘 운영이 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당연히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어떤 그 정의기억연대 등 이런 그 회계 투명성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공익법인, 뭐 모든 기업리법인에는 이사가 있고 당연히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사의 역할은 뭐냐? 이사는 법인을 그 대표하고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를 당연히 집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의 경우는 당연히 감사의 그 역할이 있죠. 뭐 민법에서 민법 67조에 들어가는 그 감사의 직무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법인은 7명 이상의 이사,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5월 달에 어떤 그 정의기억연대 등의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또 분명히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이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이제 뭐 언론에 나왔던 게 제가 보기에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뭐 그래도 뭐 몇 가지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회계의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도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가끔 뭐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사가 결산을 승인을 할 때 이사회에서 심의를 했을 텐데 뭐 하나도 보지 않고 승인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일단 결산 승인 전에 감사가 한번 검토라도 한 건지. 그래서 이사가 제 역할을 하고 감사가 제 역할을 했다면 상당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적으로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제5조 8항에 감사 중 한 명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문가 한 명을 어떤 법률 또는 회계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법인에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그 규정이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도 역시 감사 중 한 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규정들이 지켜졌다면, 진짜 회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감사를 했었더라면 그 5월 달에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런 면에서 좀 그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사와 감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공익법인 그 결산 서류에 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주로 이제 어떤 상임, 비상임 부분, 뭐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런 정도로 돼 있어서 전문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기부단체의 그 개별 그 홈페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어떤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그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듯이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사 수가 총 19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일단 회계 전문가는 그냥 실제 뭐 내용으로는 사실은 뭐 이사님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뭐 회계학 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일단 회계 전문가로 일단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사 중에 그 회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2분인데 그 홈페이지에는 이 감사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회계 전문가인지는 저희 파악을 못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20개 단체를 쭉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펴본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이사가 당연히 제 역할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는 당연히 어떤 뭐 기본적인 예산 승인, 결산 승인기 등이 당연히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예산 편성의 타당성, 그 결산의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간단한 오류들은 뭐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사가 원래 법에 규정된 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너무나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감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 및 그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이제 법에 규정된 그 감사의 역할인데, 사실은 감사가 이 결산 적정성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한 번만 제대로 했더라면 언론에서 나왔던 상당수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감사로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감사가 주 역할이 재산 상황 감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사 관련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회계 전문성이 필수적이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회계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 분 정도는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되면 상당수의 그 어떤 언론에 나오는 회계 투명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비영리 단체에서 회계 전문성을 가진 그 어떤 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사실은 한국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공인회계사 중에 봉사, 어떤 비영리법, 이건 뭐 당연히 이게 봉사하는 거죠.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대부분 봉사하는 일인데 비영리법에서 감사는. 그런데 저는 한국 공인회계사에 추천을 해야 하면 한국 공인회계사는 충분히 이런 정도 봉사하겠다는 분은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가 공시자료에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당연히 감사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 등 하면 이사회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감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너무 이 작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여기는 이사만 들어가 있다, 감사는 없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넣은 명세서에 넣은 기관이 거의 없어요. 너무 이걸 저는 취지로 이렇게 보면 여기 감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는데 너무 이게 작부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여기에 출연자 및 이사, 콤마, 감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에서 감사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까지 넣으면 약간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자료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익법인법을 보고 놀란 게 있는데 19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가 이 조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되게 이제 공익법인의 감사는 되게 봉사로 많이 하시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여기 징역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 규정은 단 한 번도 아마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봉사하는 분한테 이렇게 페널티가 세면 이거는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정말 문제 있는 경우는 주무관청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한 번만 책임을 물으면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감사를 이름 올리는 분은 싹 빠질 거라고. 왜냐면 괜히 이름 올렸다가 뭐 감사 문제 생겨서 법에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할 사람들 누가 있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름 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이게 너무 활용이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말 심하다 생각하면 한 번 정도만 이 법을 주무관청에서 활용을 하면 저는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뭐 주로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익법 이런 데서 봉사로 감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상징적으로라도 너무 무책임한 경우는 약간의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게 이제 외부 감사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공익법인은 상징법에 따라서 자산 총액 100억, 수입 50억, 그 기부금 20억 이상 경우에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는 자산 규모 100억 이상만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된 게 그 현재의 그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2022년부터는 그 어떤 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외부 감사의 투명성직을 위해서 주기적 감사인 그 지정제라고 해서 4+2, 그러니까 4년간은 자유선임하고 2년은 그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 이게 이제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감리 제도도 2022년부터 그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공익법인의 그 회계감사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공익법인은 이게 목적이 공익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정부 보조금, 그 기부자의 기부금을 그 주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의무여서 이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는 저는 그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공익법인은 다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공익법인은.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익법인의 규모가 작은 데가 많아서 이제 외부 감사를 받을 수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반론들이 나오던데, 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규모가 작아서 감사를 받을 정도 아니면 아예 공익법인 승인도 해주지 마. 공익법인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승인하는 건데, 뭐 1년에 뭐 수입이 뭐 몇백만 원 수준, 그걸 왜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면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는 것만 공익법인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전면 확대가 하여튼 뭐 현재 또 규모가 작은 데가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전면 확대가 그 공익법인에 그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저는 최소 한 5억 원 이상의 사업수익이 되면, 현재는 20억인데 저는 20억도 너무 높은 것 같고 한 5억 정도 그 수입이 되면 이런 정도 되는 그 공익법인도 저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보다도 더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가 앞에 주장하고 연결되는 건데, 하여튼 그 회계감사를 대폭 확대하면 뭐 작은 공익법인에 부담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영감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아마 한국 정부회계학회에서 어제 온라인으로 요 공영감사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제 어떤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 이 공영감사제는 그 공익법인, 특히 작은 공익법인의 그 회계감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하되 정부가 어떤 그 비용을 그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것도 이게 공공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2022년부터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고 했는데, 저는 4+2 할 거 없이 아예 그냥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그 공익법인의 어떤 그 공익적 측면을 더욱 강조를 해서 4+2를 아예 전면적인 그 감사인 지정제로 변경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회계 기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공익법인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법의 상징법에 그 근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2018년도까지는 이 상징법의 그 공익법인의 어떤 분류에 이 공익법인 법의 공익법인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 안에. 근데 이게 2019년에 또 법이 바뀌면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중 상징법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이 공익법인 중에 상징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만 사실은 이 공익법의 해결 기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법 중에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중에 상징법에 해당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는 사실은 근거되는 해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익법인인데 이 세법에서 하여튼 약간 그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러면 해결 기준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또 세법의 어떤 목적은 또 일반적인 재무보험 목적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뭐 사실은 칭찬해야 되죠. 사실은 기재부에서 이 어떤 그 외부 감사를 강제해 가지고 회계 기준을 보니까 회계 기준이 없어서 기재부에서 회계 기준을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없는 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든 거는 칭찬해야 될 만하지만 근데 전체 틀로 봐서는 저는 원래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법에서는 회계 기준은 공익법에 따른 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원래 공익법인법이 공익법인을 정해야 하니까 거기에 회계 기준이 있는 게 법적 근거로서 더 맞지 않나. 상징법은 사실 이게 세무 문제를 어떤 다루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기재부는 제 역할을 물론 잘했지만 아마 공익법인법은 소관이야 뭐 법무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에서 공익법인법을 만들 때 그 회계 기준까지 그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 그걸 안 만드는 바람에 이제 약간 이제 꼬여버렸는데 그래서 조금 그 법적 근거에 약간 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0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총기부금 그 상위 20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지 또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보니까 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거의 대부분 당연히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이 뭐 단식부기로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비치 예전에 있던 건데 이걸 그 적용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도 이 의무감사가 아닌데 임의감사를 받은 기관도 몇 기관 있는.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사실은 법적 의미가 없어도 이미 그 기관에서 그 법인에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뭐 현 상황은 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기준의 약간 그 구체적인 면에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국세청 그 홈택스에 그 업로드된 그 운영 성과표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공익 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합한 금액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쪽에 그 과목에도 어떤 과목 부분도 사실은 어떤 그 이 공익 목적 그 수익이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에 기타 수익이 나오는 편이어서 결국은 이쪽 행에도 이쪽 그 어떤 과목 부분에도 사실은 약간 공익 목적하고 기타가 구분이 돼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옆에 행으로도 또 공익 목적 기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숫자들이 여기 다 0으로 나오는 굉장히 그 약간 이상한 그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그 재무제표상에 이걸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 회계기준 관련 그 개선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가 공익법인 법에 두고 상징법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면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이게 행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목 자체도 이게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그 열애도 보고 행하고 열애 사실은 다 이 구분이 있는 셈이어서 상당히 이제 중복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게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의 구분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세법에 따른 거하고 이거하고는 정의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법인에서 뭐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아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회계 보고 측면에서 아까 이제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에서 많은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 기부자가 원하는 정보하고는 또 이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로 보고하라고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여튼 두 정보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국세청 홈택스의 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서류는 여기 나오는 것 같이 1번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부터 시작을 해서 8번 운영소득사업 명세서 이것을 이제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좀 더 그 공시 항목에서 몇 가지만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에 4번의 그 수익 현황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게 9번의 공익목적 사업의 수익 세부 현황이라는 그 4번, 9번 두 개의 보고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4번, 9번이 뭐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약간 다른데 뭐 거의 같은 정보가 또 약간 추가돼서 보고되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까 해서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용도 마찬가지. 5번의 비용 현황하고 11번의 그 비용 세부 현황하고 이것도 역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게 그 어떤 기부자들한테 물었더니 그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냐, 기부 활동을 위해서 참여할 단체. 그랬더니 이제 기부자들이 대답한 게 가장 큰 것이 투명한 운영.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기부 사업의 그 내용. 이것을 기부자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라고 현재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양식을 조금 그 변경을 해서 이 실제 사업에 따른 어떤 그 집행되는, 이게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기부자들이 원하는 정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운영 성과표를 보니까 여기 이제 분배 비용이 8,600억인데 이게 8,600억짜리가 한 줄에 통으로 이게 운영 성과표의 보고인데 한 줄에 8,600억. 물론 이제 뒤에 주석에는 상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한 줄로 8,000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정보는 좀 더 세분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부자들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주석에 있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를 요 분배 비용을 더 밑에 세분을 해서 뭐 분배 비용은 총액이 되겠고, 이게 왜냐면 제일 이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이게 분배 비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사업에 돈을 쓰느냐기 때문에, 자, 요 재무제표에서도 요 분배 비용 밑에 이런 식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에 1,400억, 노인 복지에 7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과표에서 또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걸 한 줄로 그냥 8,000억 썼다, 그리고 주석 어디인가 이게 있다, 이거는
워낙 이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제표의 본문에서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는 본문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제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조금 이 감사보고서 주석에 있는 정보하고 국세청 공시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뭐 이게 이 회계 보고상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로 일치하도록 어떤 보고가 요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유가주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뭐에 관한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운영성과표에 너무 큰 금액이 한 줄로 보고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가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또 기타라고 보고된 비용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정작 명시되어 있는 과목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기타로 더 큰 금액이 보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실제 내용을 나타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회계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측면, 그 다음에 그 회계 보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는 뭐 이게 또 설문에 이런 기부금 사용 정보가 중요하다는 게 당연히 75%. 근데 기부금 사용 정보를 잘 공개한다는 답변은 뭐 24%.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부금 사용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잘 공개하느냐에는 거꾸로 뭐 별로 잘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까지 일반적인 이게 응답인데 우리가 어떤 회계 제도적인 측면, 운영 측면을 대상을 해서 다음에 설문을 할 때는 이 기부금 사용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공개도 잘하고 있다는 게 한 75%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관심이 많이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표는